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여전히 곁에 있던 가족이 해가 지기 전에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일은 드라마 속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 잔혹한 현실을 직접 겪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65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기쁨과 희망은 하나뿐인 아들, 박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제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무너질 뻔했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존재이자 제가 숨을 쉴 이유였죠.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참 착실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대학 시절엔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우리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참 부자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성실한 직장인이 되었고 주변에서도 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정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해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늘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제게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아들이라고 말이죠. 특히 준호는 저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출근길에도 꼭 전화를 걸어 엄마, 약 드셨죠?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 입으세요 하고 챙겼습니다. 퇴근길에는 일부러 마트에 들러 제 좋아하는 귤이나 생강차를 사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어머니가 바라는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 덕분에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새 저도 마음을 놓고 앞으로 노후는 준호 곁에서 손주 보며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저녁, 전화벨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와 있었는데 벨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분 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바닥만을 향하고 있었고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음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까맣게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 제가 가진 전부였던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남아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전화로 제 안부를 묻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끝내 정신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와서 위로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영정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뿐이었죠.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텅 빈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준호의 운동화, 아직 책상 위에 남아있는 커피잔, 방 안에 걸려있는 셔츠 한 벌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정작 그 주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는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려 귀가 아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들의 방 앞에 서서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옅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실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눈을 떠서는 아들이 없는 현실을 다시 확인해야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왜 아직 살아있어야 하니? 차라리 엄마가 대신 갔으면 주변 이웃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말을 걸어주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제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로는 세상 모든 것이 색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펼쳐도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아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순간마다 젓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아들이 좋아하던 두부조림이나 김치찌개가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을 찌른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는 모습을 상상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래는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손주를 안아보는 꿈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초라하게 꺼져 있는 눈빛.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늙어버렸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늙음이 아니라 슬픔이 만든 상처라는 것을요. 밤마다 저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놓고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너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하니? 엄마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고는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끼다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그래도 며느리 김서연 아들의 아내이 있지 않느냐고 위로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홀로 된 젊은 며느리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서연이도 차츰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녀 역시 깊은 상실 속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크고 넓었지만 그 안을 채워주던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텅 빈 공간 속에서 발자국 소리조차 울려 퍼지는 그 정막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유령 같았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제 삶을 바꾸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은 오후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약속을 잡았고 둘은 준호가 생전에 자주 데려갔던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가락은 끊임없이 유리잔을 돌리며 떨리고 있었고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준호 아이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은 또다시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환히 빛이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니? 서연아, 확실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초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준호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떠났지만 그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네가 엄마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켜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넌 떠났지만 내 피는 아직 살아있구나. 엄마가 잘 지킬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노파가 아니라 이제는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서연이 혼자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들어오렴. 네가 혼자서 이겨내기엔 너무 벅찰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처음에는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주일 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날 저는 기쁨에 겨워 방 한 칸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쓰던 방에 깨끗한 이불을 깔고 창가에 안락 의자를 놓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곁에 있는 듯 그 방은 다시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연이 제 집으로 들어온 날,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안에 사람 냄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밥 짓는 소리, 웃음소리, 작은 대화들이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무너졌던 삶에 다시금 희망이라는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제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첫날, 저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불이 켜지고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퍼지자 그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서연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쓰던 방에 들어간 그녀는 아직 어색한 듯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서연에게 내밀고 시장에 가면 제일 신선한 과일을 골라왔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임신부가 먹으면 좋은 음식 목록을 꼼꼼히 찾아보고 영양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녁마다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서연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을 쐬며 걷는 동안 그녀는 조심스레 뱃속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아들이면 준호처럼 이름에 준을 넣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그래, 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야.
우리 준호도 하늘에서 분명 지켜보고 있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제 생활의 중심은 오롯이 서연과 뱃속 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 날이면 함께 손을 꼭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고 의사가 아기가 잘 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준호가 곁에서 속삭여 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서연 몰래 방에 들어가 아들이 남겨둔 사진을 꺼내 들곤 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떠난 뒤 엄마는 하루도 편히 숨 쉴 수 없었단다. 그런데 네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있어. 고맙다, 준호야.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저는 방 하나를 아예 아기 방으로 꾸몄습니다. 인터넷에서 아기용 침대와 작은 옷, 젖병, 심지어는 머리 모양이 고르게 자라는 베개까지 주문했습니다. 택배가 올 때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몇 달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가 올 날을 하루하루 세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집 안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차갑고 적막했지만 이제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풍기고 거실에는 산모 요가 영상을 따라하는 서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삶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제 곁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죠. 대기실에는 배가 불러온 산모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저마다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우리 준호도 살아 있었다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 텐데 하고 가슴이 시렸습니다. 서연은 제 옆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고 저는 그저 손을 잡아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 젊은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잠시 멈추더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 조심하세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네? 하고 되묻기도 전에 간호사는 곧장 걸음을 옮겨 복도 끝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눈앞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서연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고개를 들어 옆을 보니 서연은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제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우리 차례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이미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태아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리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단순한 문장이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낮에 들은 그 목소리만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연이는 준호가 사랑한 아이다. 그리고 지금 내 손주를 품고 있다. 내가 의심하는 건 불효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조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간호사의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또다시 뒤흔들 폭풍의 전조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 맴도는 건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며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그 간호사가 괜히 겁을 준 걸까?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연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정성껏 끓인 달곰탕을 서연이 두세 숟갈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이 좀 안 좋아요 라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임신 때문에 입덧인 줄 알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혹시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한 번은 서연이 방에서 전화를 받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깜짝 놀라 수화기를 황급히 내려놓으며 아, 친구랑 통화했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는 별 의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이상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영자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서연이는 준호가 사랑한 여자야. 게다가 손주를 품고 있지 않니? 하지만 아무리 다독여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연 앞에서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건강에 좋은 차를 내주며 많이 먹어라. 그래야 아기가 튼튼하게 자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길이 자꾸만 그녀의 배와 눈빛을 쫓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혹시 만약 정말로 서연이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초음파 사진은 무엇이었을까? 의사가 보여준 그 화면은 저는 괜히 서랍장을 열고 서연이 두고 간 영수증이나 약봉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그 너무 완벽한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해둔 무대 장치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 제 며느리를 진료한 간호사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마침내 한 통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영자 어머니시죠? 전 그날 말씀드린 간호사미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전화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혹시 직접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제 심장이 쿵게나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무언가 있는 건가? 내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니었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꾸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다시 한번 큰 병옥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에게는 옛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었지만 마음은 이미 천근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지만 입술에 한 모금도 대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며느리에게 정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얼마 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그 간호사 미였습니다. 오늘은 유니폼 대신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제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사실만 말해줘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아세요? 며느님께서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일하셨던 적이 있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가 여기서 근무했다고요? 네. 2년 전쯤 처음에는 원무과 접수해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간호보조로 옮기셨어요. 그때는 성실하고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병원에서 일한 적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병원 안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가 당시 과장이던 의사, 지금은 병원장으로 계신 분과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거였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단순한 소문은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점심시간에 함께 병원을 나서서 손까지 잡고 걸어 나가는 모습을요.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아내, 지금 제 곁에서 손주를 키운다며 웃고 있는 그 아이가 과거에 그런 관계를 맺었다니. 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서연 씨 기록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듯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 함께 식탁에 앉아 아이 이름을 고민하던 모습. 모두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연극이었을까요? 카페 안에 소음이 멀어지고 제 귓께는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카페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져 잔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냥 두면 어머니께서 큰 상처를 입으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화면을 열어 저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연 이름이 적힌 전자차트 화면이 찍혀 있었는데 진료 기록에는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소견 없음,
생리불순으로 추정.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죠? 분명 나는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의사가 아기가 잘 크고 있다고 말했는데 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원하면 다른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특히 의사와 환자가 사적인 관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뜬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본 모든 것, 아기 심장 소리, 화면에 비친 작은 그림자까지 다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임신 사실이 전혀 없어요. 더구나 진료비 결제 내역도 이상했어요.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가 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특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현금 결제가 돼 있었죠.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연에게 건네준 보양식, 아기 용품, 손주를 기다리며 꾸민 방,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진짜 없단 말이니? 제 목소리는 떨리며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미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확신은 어머니께서 직접 확인하셔야겠지만 저는 의무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큰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때 아무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 손주라는 사실에 매달려 살아왔는데 그 희망조차 누군가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면 저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미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확실히 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구나.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며칠 동안 저는 미가 보여준 기록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날 본 화면과 문구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임신 소견 없음.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어머니, 친구를 만나러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영자야, 네가 지금 뭘 하려는 거냐? 이건 며느리를 배신하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연의 방 가야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자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마치 금기를 깨는 것 같아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방 안은 평소처럼 깔끔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임산부용 영양제와 크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임신부를 위한 지침서라는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아기를 기다리는 여자의 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정돈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검은색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째 의심 없음. 시어머니 전적으로 신뢰. 다음 달까지는 초음파 자료 확보 필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손에서 수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넘기자 더 구체적인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장과 상의 완료. 특별 서비스 비용 매달 300만 원. 증빙 기록 남기지 말 것. 시어머니, 고가 선물 제공. 점점 마음이 열림. 재산 이전 가능성 있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보살펴준 모든 시간이 단순한 연극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사준 아기용품 목록과 함께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 매우 양호. 시어머니, 아기방 준비 완료. 다음 단계 유산 위기 가장. 동정심 극대화. 숨이 막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니? 그때 서랍 안쪽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펼쳐보니 병원장 명의의 계좌로 매달 송금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지 한쪽에는 서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처리, 임신 기록 없음, 시어머니 안심시킴.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지켜온 믿음, 희망, 사랑.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에 특가가 있어서 이것저것 사왔어요. 요즘 더워서 힘드시죠? 제가 내일은 삼계탕 끓여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서연의 방에서 발견한 검은 수첩과 송금 내역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추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오늘 진실을 듣고 싶다. 그녀는 천천히 쇼핑백을 내려놓더니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연아, 이건 네 글씨지. 3개월째 의심 없음. 다음 단계 유산 위기 가장. 이런 기록을 왜 남긴 거니? 이 송금 내역은 또 뭐고? 매달 병원장 계좌로 돈이 흘러간 이유를 설명해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그냥 제가 예전에 정리하던 메모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오해라고? 이게 다 오해라고? 나는 네가 임신했다고 믿고 하루하루를 희망으로 버텨왔다. 그런데 이 기록에 뭐라고 적혀 있니? 아기? 없다고 돼 있잖아. 서연아, 제발 사실을 말해.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무너져 내리듯 일그러지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 발목을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준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장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임신했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널 지켜줄 거다.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기를 빙자해 나를 속였다는 거냐? 준호의 아이를 핑계 삼아 내 마음을 이용했다는 거냐?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그때 너무 약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선택이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 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걸 보니 점점 무섭고 죄책감에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요. 저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를 내쫓으시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손을 거두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가난한 건 용서할 수 있다. 실수도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네가 나를 속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 말에 서연은 비명을 지르듯 울었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이 집을 떠나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새벽이 밝기도 전에 서연은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남겨진 건 서연이 급히 써놓고 간 메모 한 장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디 건강히 지내세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준호 영정 앞에 올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끝내 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날 이후 집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국 끓는 소리가 사라졌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식탁에는 오직 제 밥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떠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던 작은 숨소리,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오직 시계 초침만이 똑딱거리며 제 심장을 더 옥죄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손주의 울음소리를 기다리며 꾸민 아기방, 수십만 원을 들여 사들인 아기 용품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웃들이 가끔 문을 두드리며 잘 지내시냐고 묻곤 했지만 저는 대답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누구도 믿지 않으면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마치 큰 동굴 같았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환청처럼 서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만, 이제 다시 속지 않아. 다 끝났어. 신뢰가 깨진 자리는 깊은 불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제 자신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철저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무너져버린 믿음과 꺼져버린 희망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현관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에 저는 무심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를 붙잡고 진실을 알려주었던 간호사 미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에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국이 담긴 보온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요. 혹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까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던 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와주니까 마음이 약해지네. 미는 제 옆자리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밖에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뒤 저도 한동안 모든 걸 잃은 듯 했어요. 그때 제게 손 내밀어 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네가 이렇게 자란 이유가 있었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수저를 드는 순간 집안이 다시 사람 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는 식사 후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주 들러도 될까요?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야, 괜찮다면, 아니, 내가 원한다면 네가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가 힘들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서연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깊었지만 미가 가져다준 따뜻한 국물 한 숟갈과 따뜻한 손길은 제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었습니다. 미가 자주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곤 했지만 이제는 저녁이 되면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 저 왔어요. 하는 환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은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오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병원에서 남은 빵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빈손으로 와서 제 옆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수다스럽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90세 넘으신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여전히 허리가 꼿꼿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그런 사소한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 갔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하루는 미가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와도 괜찮으세요? 혹시 귀찮으신 건 아니죠?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야. 네가 와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사실은 말이다. 네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준호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 말을 하자 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그저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는 건데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미야,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냥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엄마라는 말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더더욱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해주시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진짜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에게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에 2개의 수저를 놓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장을 볼 때도 미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기곤 했습니다. 미 역시 출근할 때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고 저녁에는 퇴근길에 들러 엄마,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라며 앞치마를 두르곤 했습니다. 집안은 어느새 다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동거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와 저는 어느새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그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엄마,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하고 묻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저는 오늘은 내가 네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단다 하고 대답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가 평소와 다르게 수줍은 얼굴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병원에서 저를 자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름은 강태민이에요. 저는 놀란 눈으로 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내 얼굴이 밝아진 거구나. 태민이라는 그분 어떤 분이니? 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고 환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요. 같이 근무할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져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미가 드디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며칠 뒤 미는 태민을 제 집에 데려왔습니다. 현관에서 공손히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첫눈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늘 미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해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마음이 열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태민은 저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연세에는 염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싱겁지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도 없었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제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눈가가 젖어오르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민 씨, 내 딸을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게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날 밤 미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엄마,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미야, 넌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내 행복을 찾아가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대신 하늘이 제게 보내준 선물은 바로 이 딸,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을요.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네가 떠난 뒤 엄마는 모든 걸 잃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인연이 내 곁에 와 주었구나. 내일은 내 동생 같은 미가 가정을 꾸리는 날이란다. 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지?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연보라빛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준호가 생전에 엄마, 이 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색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꾹 참고 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눈부셨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저는 미의 두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답다, 미야. 네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 있는 걸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결혼식장은 하얀 꽃으로 가득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들어와 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장 순서가 되었을 때 미가 태민의 팔을 살짝 붙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계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민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혼자가 아니구나. 엄마 대신 너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구나.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무릎을 꿇고 부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미가 제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저를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야, 너는 이미 내게 가장 큰 자랑이란다.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야 한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고 환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준호야, 내 동생 같은 미가 드디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엄마는 오늘 비로소 안심이 되는구나.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환하게 웃는 미와 태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잃었던 희망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내 곁에 돌아왔구나. 인생은 참 잔인하지만 동시에 따뜻하기도 하구나. 결혼식에 환한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미는 태민과 함께 새 보금자리에 들어갔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였고 집 안에는 예전보다 더 큰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가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긴장한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했던데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그녀는 천천히 봉투에서 하얀 종이를 꺼내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6주차.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이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꼭 쥐며 울먹였습니다. 미야, 정말이니? 이제 네가 엄마가 되는 거니? 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엄마가 함께 해주신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던 제 삶에 또 한 번 새로운 생명이 빛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사고 손주를 위한 작은 옷과 신발을 하나둘 마련했습니다. 집 한쪽에는 아기용 침대를 들여놓고 벽에는 직접 수놓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밤이면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 여동생 같은 미가 아이를 품었단다. 네가 못다 이룬 가정을 대신 이어가고 있어. 엄마가 곁에서 지켜줄게. 몇 달 뒤 미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자 집안은 더욱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태미는 퇴근 후 집으로 곧장 달려와 미의 어깨를 다독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젖곤 했습니다. 우리 미,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진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미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진짜로 외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흐느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다시금 분명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상실의 끝에서 만난 인연이 제게 새로운 가족을 주었고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갈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결혼식에 환한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미는 태민과 함께 새 보금자리에 들어갔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였고 집 안에는 예전보다 더 큰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가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긴장한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니? 그녀는 천천히 봉투에서 하얀 종이를 꺼내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6주차.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이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꼭 쥐며 울먹였습니다. 미야? 정말이니? 이제 네가 엄마가 되는 거니? 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엄마가 함께 해주신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던 제 삶에 또 한 번 새로운 생명이 빛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사고 손주를 위한 작은 옷과 신발을 하나둘 마련했습니다. 집 한쪽에는 아기용 침대를 들여놓고 벽에는 직접 수놓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밤이면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 여동생 같은 미가 아이를 품었단다. 네가 못다 이룬 가정을 대신 이어가고 있어. 엄마가 곁에서 지켜줄게. 몇 달 뒤 미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자 집안은 더욱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태미는 퇴근 후 집으로 곧장 달려와 미의 어깨를 다독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젖곤 했습니다. 우리 미,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진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미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진짜로 외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흐느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다시금 분명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상실의 끝에서 만난 인연이 제게 새로운 가족을 주었고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갈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